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난 지 하루도 안 돼 정치권은 또다시 괴담이 난무하고 충돌과 갈등으로 얼룩졌습니다. 임기 시작 석 달이 지나 열린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공개 비난할 게 뻔한 상황에 굳이 갈 이유가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야권은 입법부 무시라고 비판합니다. 서로에게 손가락질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9월을 시작하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협치와 화합이란 말은 여의도에서 아예 사라진 건지요. 오늘 첫 소식 이채림 기자가 전합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이 손을 잡고 국회 본관 앞에 섰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땐 김치 대신 협치를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협치! 개원식 사전 환담에선 회동 하루 만에 다시 만난 양당 대표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불명예 기록이 잇따랐습니다. 임기 시작 95일 만에 열린 개원식은 역대 가장 늦었던 21대 국회보다도 2배 가까이 늦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통상 대통령이 하는 개원 연설 관례도 깨졌습니다.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 국회는 한 번도 경험 못한 비정상적 국회라며 피켓 시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참석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 국회 정상화를 주장을 하시는데요.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22대의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국정 운영을 위한 여야의 협치를 기대하기란 여전히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회는 보신 것처럼 지각 개원식을 가졌습니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 대표회담 생방송 중계 때 직접 나서 제기했던 계엄령 의혹을 놓고 하루 종일 충돌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대표직을 걸라고 강하게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길래 이 계엄이란 말이 이리 쉽게 나오는 건지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계엄령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은 날조된 유언비어를 공당 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했다며 계엄 괴담의 노림수가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괴담 유포단과 계엄 농단이란 표현과 함께 이 대표를 향해선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올가을 사법 리스크가 우려되는 야당이 계엄 공세를 수단으로 탄핵 국면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민주당이 수긍할 만한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한다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정황이 실제로 당으로 전달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도 비슷한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저희들은 정황상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현 정부를 향해 정치적 우울증이란 표현을 쓰면서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야당은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김 후보자도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청문회가 거짓,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시끄러웠습니다. 이어서 장세희 기자입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용현 후보자를 향해 시작부터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거짓 선동하지 말라고 발끈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김 후보자가 계엄을 위해 충암파를 만들어 군 세력을 장악했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그래서 후보자의 용도가 그것이다라고 하는데 김 후보자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며 군도 계엄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저는 안 따를 것 같아요. 계엄법은 계엄 상황이라도 현행범을 제외하곤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범죄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폭넓게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가령 누가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안 가려고 계엄을 하자 그랬다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현행범이 되는 겁니다. 반면 여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혼란 상태일 때만 계엄이 가능하다며 망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을 협박하고 계엄을 운운하는 것은 제2의 촛불을 선동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은 공동 합의문이 나오면서 일부 성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선 하루 만에 해석을 서로 달리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는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료 대책과 관련해서도 서로 책임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모두 어제 회담이 정치 복원과 협치의 자리였다며 긍정평가했습니다. 민생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의기투합을 했다는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매우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던 자리였기 때문에 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오간 대화에 대해선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며 당시 대화를 적은 메모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처지가 좀 그렇다.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 거라며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 당 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시한 정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시한 맞추고 하는 그럴 수는 없다. 민주당은 내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가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방식을 특검법에 반영해 여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동 발표문에 의료대란 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빠진 책임을 여당에 돌렸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026년 유예안 말고 대안이 없다고 해서 대책기구 구성이 안 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야 대표 회동으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는가 싶던 국회가 민주당의 계엄 공세로 정기국회 첫날부터 다시 시끄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도 이런 야당의 공세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정치부 최주영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계엄이란 말 상당히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주장하면 무슨 근거나 정보 첩보, 뭐 정황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뭔가 좀 나왔습니까? 예, 지난달 21일이었습니다. 계엄 의혹에 대해서 근거 있는 확신이다 이렇게 말했던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제가 당시 한번 직접 물어봤었거든요. 자신은 단어를 엄선해서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보 라인 교체 이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국방장관 청문회 때 계엄의 기초 쟁점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었는데 정황과 제보가 있다는 기존 주장을 뛰어넘을 만한 뚜렷한 근거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뭐 게임을 하다 보면 있는데 안 보여준다든지 근데 아예 없는데 블러핑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쪽 같아요?
네, 일단 민주당 의원 상당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보의 내용이 뭔지조차 민주당 의원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원내 지도부 의원은요. 우려 차원의 주장인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엄 의혹의 근거가 당 내에서 공유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나마 정황으로 현재까지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전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의 기무사 문건, 또 충암고 라인 중용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자신이 그 박근혜 정권 때 계엄사 문건 제보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네. 그때 기소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의혹 제기는 이제 본인이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당시에도 본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제안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국민 수준에 계엄령 내린다고 해서 그걸 선뜻 받아들일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주당 머릿속은 몰라도 우리 머릿속엔 없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반박했던데 뭐 그 생각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오늘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 지난 7월이었죠. 이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로 여당 지도부가 그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등원 한 차례 연기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어서 대통령실이 개원식 불참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을 오롯이 지게 된 모양새가 됐습니다. 왜 안 갔는지 설명을 했죠. 네, 설명했습니다. 이 곧장 반박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설명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국회에 참석을 했다면 야당의 피켓 시위 등으로 분위기가 껄끄러웠을 수 있고 또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서 사과가 없었던 것도 불참의 명분이 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 참패 이후로 윤 대통령은 야권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던 바 있죠. 영수회담도 그래서 성사가 됐던 건데 야당의 정치 공세에 대통령실까지 다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다소 아쉽다. 이런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내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이걸 발의한다 그러는데요. 제3자가 추천하는 거죠.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여당 내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탈표를 노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10명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민주당은 적어도 그 방식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했던 한동훈 대표가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당 내 개파 간 갈등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른바 노림수도 깔려 있는 듯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연휴 직후인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개원식은 했습니다만 이전과 지금 달라진 건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보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 씨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줬고 이 돈이 다혜 씨에게 입금됐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거래액이 300만 원 정도인데 6개월째 출국 금지 상태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다혜 씨 계좌에 뭉칫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보냈고 친구는 전액을 다혜 씨 계좌로 송금한 정황입니다. 검찰은 자금 출처와 함께 왜 제3자를 거쳐 딸에게 송금했는지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또 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의 저서를 출간했던 회사들과 돈 거래한 정황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제주도 집을 사는데 뭉칫돈을 전달했다라는 건데요. 사실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시기가 대통령 퇴임 이후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전 다혜 씨를 소환 조사한 뒤 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다혜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검찰은 다혜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5월 계약이 끝나 사무실을 이미 비웠기 때문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가 있던 곳인데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다혜 씨 집과 제주도 별장 그리고 이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기획사 사무실은 텅 비어 있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 설립된 이 업체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전시 등을 해온 곳입니다. 2022년 5월 문 전 대통령 퇴임을 기념해 문 라이즈데이 전시회를 총괄 기획했습니다. 같은 해 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의 사파가 담긴 새해 달력과 엽서를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제작해 판매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다 중단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전 의원 소유 항공사에 취업한 뒤 받은 급여 등 2억 2천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검찰은 다혜 씨의 전시 기획사 관련 자금 거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자 민주당은 친문 차원을 넘어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역은 없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치권 반응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국면 전환을 위한 망신주기용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 수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응하는 당 차원의 대책기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친문계 의원들이 중심이 돼 대응해왔는데 당 차원의 대응으로 확대된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는 8일 직접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입니다.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친문계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몰아갔던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갔던 걸 답습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은 법에 따른 정당한 수사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문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보복이란 야당 주장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시절 전 정부 인사들을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대거 수사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이 고발 4년 만에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수사로 번졌습니다. 쟁점은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딸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일 텐데요. 김자민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죠. 네, 사건을 이해하려면 2018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되짚어봐야 합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합니다. 같은 해 7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합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는 서 씨가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 사위인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에서 총 2억 2,300만 원을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보는 겁니다. 급여는 전 사위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거죠? 네, 부정한 금품이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전달될 경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반면 직접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됩니다. 검찰에겐 조금 더 수월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한 딸이잖아요.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딸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줬습니다. 사위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한 뒤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그만큼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 이득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위 취업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 사이에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전문가들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우선 생계를 책임지는 관계라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생활비를 끊고 했다는 거는 그런 과정을 다 알고 그걸 의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거니까 생활비를 끊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인 것은 분명하죠. 네, 반면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를 경제 공동체로 엮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은 아닙니다. 제3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사위하고 장인하고 어떻게 경제적 공동체입니까? 아마 이 경제적 공동체라 하는 법리를 적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경제 공동체 논리가 인정된 판결도 있었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경제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직접 뇌물죄가 인정된 바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최서원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세피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받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해온 아들과 아버지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좀 잡아야겠네요.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를 구성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이 돼야 정치적인 비난도 좀 피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 운영이 마비될 거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체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면서 모레부터는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이 응급실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황민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전국 응급실 409곳 가운데 단 3곳을 뺀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99%입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의사 인력이 줄어들었지만 평상시 대비 73%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응급실의 큰 혼란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응급치료 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는 정부도 걱정입니다. 총 15명의 군의관을 9월 4일자로 배치하고 9월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 주장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박합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가운데 14곳에서 분만이 안 되고 46곳에선 역류와 내시경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19가 도저히 보낼 데가 없다 보니 응급처치만이라도 해달라고 다시 데려가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과정에서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전의교협이 응급실 폐쇄를 검토 중인 곳으로 여의도 성모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단국대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을 언급했는데 이들 병원이 운영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응급실을 놓고 새로운 의정 갈등이 펼쳐질 경우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에 대한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얼굴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인데요. 다만 뚜렷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동안 텔레그램의 비협조로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관련 조사가 실패했던지라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딥페이크 가해자임을 자처하는 이들이 인터넷 카페에 모여 경찰과 언론을 비웃습니다.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잡혀도 처벌받지 않을 거란 겁니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이후 나흘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1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커지자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수사할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청 차원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본사와 서버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사 협조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텔레그램은 번번이 무시한 바 있습니다. 특정 장소로 압수수색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해외 서버가 있다고 한다거나 하면 보통 거기서 수사 중지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경찰은 국제기구나 최근 텔레그램 창업주를 체포한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하는 방법도 모색 중입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영화배우 한소희 씨는 모친 문제로 여러 차례 곤혹을 치른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찰이 불법 도박장 10여 곳을 운영한 혐의로 한소희 씨 모친을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소희 씨는 넷플릭스 시리즈 경성 크리처, 마이네임 등이 히트하면서 글로벌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석 달에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한 씨의 모친 50대 신모 씨가 오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습니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고 사기 등의 전력도 있습니다. 한소희 씨는 4년 전 모친의 비투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오늘 새벽 울산의 한 야산 농막에서 불이 나 60대가 숨졌습니다. 자칫 산불로도 번질 뻔했는데 이 농막은 불법 건축물로 취사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농막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거주시설로 사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염에 휩싸여 뼈대만 남은 가건물에 물을 뿌립니다. 새벽 시간 난 불은 자칫 인근 야산으로도 번질 뻔했습니다. 위에 비닐이고 검은 걸로 덮여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이 취약하죠. 농막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가파른 산길밖에 없어서 소방차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불은 다행히 40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가건물 안에서 잠을 자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가건물을 농막으로 사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녀 집에도 계시다가 뭐 바람 쐬러 오시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걸로. 농막 안에는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등의 취사시설도 갖췄습니다. 당국의 허가는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허가 받는 게 없습니다. 허가받은 농막이라도 숙식을 하며 거주하는 건 불법입니다. 2년 전 감사원이 전국의 농막 3만 3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 52%가 거주시설로 개조했거나 증축하는 등 불법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올해 12월부터는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바꾸면 임시 거주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방차나 응급차가 접근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고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합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은평구 일대 인근 9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으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나권 기자입니다. 자동차 왼쪽 앞이 부서져 바퀴가 다 드러나 있고 밑부분이 꺾인 전봇대는 길 건너편 건물에 위태롭게 걸쳐 있습니다. 전봇대 일부는 가정집 베란다까지 덮쳤습니다. 자다가 차가 부앙 하는 소리에 의해서 뭐가 쾅 하고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9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이 중 70여 세대는 10시간 넘게 정전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캄캄하니까 뭐 손님도 못 받고 할 수 없는 거죠. 세탁기 못 돌리는 거지, 전기가 안 들어가니까. 사고 현장 바로 앞에 있는 어린이집도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불이 꺼져 있습니다. 긴급 보육이 필요한 일부 어린이들만 등원한 상태입니다. 해당 차량을 운전한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 일산에서 술을 마신 화물차 기사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인근 아파트 단지 천여 세대가 정전되는 등 최근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날씨가 몰라보게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다 수온은 아직 식지 않고 있는데요. 뜨거워진 바다가 강력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가을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설명합니다. 더위를 식혀주던 분수대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선뜻 물속으로 뛰어들지 못합니다. 긴팔을 꺼내 입은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에어컨 앞에 있으면 좀 추울 정도로 사뭇 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입고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최저 기온은 오늘 서울이 22도, 대구가 24도, 춘천이 21도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 최대 3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35도를 넘나들던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으로 내려가 오는 11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폭염이 순순히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며 더욱 강력해진 9월 태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물방울로 밝힐 때 발생하는 잡열이 더 풍부해지는 그런 시기가 가을이라서 여름보다는 가을철이 통계적으로 보면 더 강하게 발달해요.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일시적으로 확장해 길을 터줄 경우 이번 달 발생할 태풍들이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고금리 등의 여파로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지수가 역대 최장기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자영업자 상황 긴급 점검해봤습니다. 치솟는 물가의 충격파를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식당. 내부가 휑하게 비어있고 곳곳에 주방 집기와 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던 식당 7곳 가운데 5곳은 문을 닫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새가 밀려 있어요. 영도 수정 들어오고 소나치 청소 안 되고 식당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문 닫고. 30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도 폐업을 고민 중입니다. 냉면집을 접고 절반 규모로 백반집을 차렸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옛날에 벌었다 100만 원이면 지금 한 30만 원? 직원을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둘이 사는 거예요. 중고 주방 도구를 사고 파는 황학동 거리도 활기를 잃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더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는 배달 위주 업종이 돼 있으니까 주방이나 거기다는 좀 살아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그냥 다운. 소비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달 2.4% 내려가면서 16개월째 하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지친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예전에는 족발 같은 음식을 집에서 해먹는다는 상상을 안 해봤었는데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 자연스럽게 족발. 그 여파로 음식점들은 줄폐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2분기 문을 닫은 외식업종 점포는 6,290곳으로 코로나 유행 정점이었던 2020년 1분기를 뛰어넘었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이용이 많은 시기입니다. 택배 상자 운송장에는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데 혹시 범죄에 악용되진 않을까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전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살해한 김태연.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름과 집 주소를 확인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운송장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게 할 것을 권고했지만 택배사에 따라 가리는 범위는 제각각입니다. 웬만하면 띄워서 버리는 편입니다. 사실 전화번호가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없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소비자 불안이 계속되자 한 홈쇼핑 회사는 운송장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없앴습니다. 대신 본인만 알 수 있는 고유번호를 표시합니다. 개인마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과 번호가 없어도 누구에게 온 것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대신 가상의 안심번호를 넣거나
운송장 내용을 택배 테이프에 인쇄해 쉽게 버릴 수 있게 한 곳도 등장했습니다. 조만간 집 주소도 고유 번호로 대체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은데 불안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택배 운송장에 개인정보를 없애는 개인정보를 지키는 작은 아이디어가 소비자들의 안심 쇼핑을 돕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에 가면 공중보행로가 있는데요. 박원순 전 시장이 이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면서 1,100억 원을 들여서 만든 보행로인데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완공 2년 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고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로 세운상가에서 시작해 청계상가와 진양상가 등 7개 상가 3층을 잇는 길이 1km의 공중보행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1,110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건설 당시 하루 평균 10만 건 넘는 보행량을 기대했지만 지난해 실제 보행량은 10분의 1에 그쳤습니다. 평일 낮에는 이렇게 보행로를 걷는 행인이 적어 한산합니다. 1층에 있는데 위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더 적지 않나? 감사원이 지난 8월 도시재생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서울시는 보행로를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삼풍상가에서 호텔 PJ 사이 250m 구간을 철거하고 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든 뒤 추후 나머지 750m 구간도 철거해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을 완성하겠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반발합니다. 물건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우리 생명이 달린 다리예요. 일부러 돈 주고 철거할 필요는 없다. 혈세 낭비다. 서울시는 이달 말 주민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바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히죠. 하지만 계단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한계를 보여줬는데요. 이를 극복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장애물 모양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변하는 바퀴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네킹을 태운 이동 로봇이 도로 경계석을 내려옵니다. 옆에서 보니 바퀴가 경계석 모양에 따라 굴곡이 생기며 변합니다. 인도의 턱이나 바위까지도 손쉽게 넘어갑니다. 표면 장력의 원리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모양이 변하는 바퀴입니다. 휠이 갑자기 말랑해져서 장애물의 형태와 일치하게 변형이 돼서 극복이 가능하고 평지에서는 일반적인 휠과 같이 동그란 형상으로 단단하게 평지에서는 장력을 최대화해 원 모양으로 굴러가도록 하고 장애물을 만나면 반대로 장력을 느슨하게 해 장애물 모양에 따라 바퀴 모양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장력 조절 장치를 바퀴 안에 내장시키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바퀴 내부에서 감속기를 내장하여 회전하는 기구를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서 바퀴 내부에 내장되는 컴팩트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휠체어나 이동 로봇, 나아가 탑승형 운송수단에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는 보수 후보 단일화일 겁니다. 후보가 난립해 진보 후보에게 3전 전패를 당했던 치욕을 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23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추대한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지 최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교육계 인사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진보교육계가 공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렸다며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반드시 교육을 바로 세우고 바른 교육감을 선출하고 우리 자신이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2022년 선거에서 후보 3명이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고서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후보 단일화 실패가 내리 3번의 선거 패배로 이어진 겁니다.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수교육계는 여론조사만 100% 반영해 경선을 하고 후보들에게 경선 승복 서약서를 미리 받아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입니다. 유권자한테 현명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안양욱 전 교총회장은 이미 출마를 확정했고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진보 진영도 지난달 30일 단일화 기구를 꾸리고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아 18일까지 최종 후보를 추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한미해병대가 공중전력까지 총동원한 사단급 상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단순 방어를 넘어 평양까지 진격하는 시나리오로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훈련입니다.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우리 군의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등장한 실전 같은 모습,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처음 쌍용 훈련에 투입된 드론 정찰부대와 한미해병 특수수색대가 적 주요 시설의 좌표를 본부에 전송합니다. 미 해군의 소형 항공모함 수준인 강습 상륙함 복서에선 스텔스기 F-35B와 바이퍼 헬기가 차례로 날아올라 적 방공망과 해안 방어선을 촉구화시킵니다. 우리 군 상륙 장갑차와 미군의 차세대 장비인 상륙 전투 차량이 연막탄을 뚫고 해안으로 진격하고 상공에선 낙하산을 탄 한미 해병대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의 견고한 동맹을 재확인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2년에 시작된 쌍용 훈련은 2018년까지 여단급으로 진행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중단됐는데 지난해부터 사단급으로 확대돼 재개됐습니다. 방어를 넘어 한미 해병대가 강원도 원산이나 황해도 남포로 상륙해 평양까지 진격하는 시나리오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온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엔 한미 함정 40여 척과 항공기 40여 대, 상륙 장비 50여 대가 동원됐고 1만 명 이상의 병력과 함께 영국 해병대 코만도 부대도 2년 연속 참가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우크라이나가 3주째 러시아 본토에 대한 진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거센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 공장 등을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미사일 공격으로 맞받았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빠르게 정유 공장에 떨어지고 시커먼 연기와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모스크바 인근에서만 러시아군이 격추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드론은 150여 대, 전쟁 이후 최대 규모 드론 공습입니다. Дронами і ракетами ми здатні виконати частину завдань, але реальний мир, реальне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건물 잔해가 곳곳에 나뒹굴고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3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어 2명이 다쳤고 일부 기반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Спеціально зроблено, як мені здається. Це навчальний корпус, це чудово. Всі мають знати, що всі студенти приїжджають на навчання.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급습한 뒤 양측은 3주째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맞서는 러시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It's embarrassed Putin, but it hasn't had tangible effects on the battlefield yet. I think it's too early to say. 교전이 한층 치열해지자 러시아 외교부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교리를 개정하겠다고 밝혀 또다시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몸통에 촬영 장비를 감고 나타나서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흰 돌고래 기억하실까요? 노르웨이 인근 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이 이뤄질 계획인데 러시아는 실제로 구소련 시절부터 돌고래를 전투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몸집의 귀여운 돌고래가 제자리에서 놀며 재주를 부립니다. 지난 2019년 몸에 소형 카메라를 부착할 수 있는 띠를 두르고 노르웨이에 나타났던 흰 돌고래입니다. 발견 당시 띠에 러시아 지명 상트페테르부르크 장비라고 적혀 있어 러시아 해군 스파이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름에 고래라는 뜻을 합성한 발디미르로 불렸습니다. 발디미르는 현지 시간 1일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돌고래는 수중 음파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어 기계보다도 기뢰를 더 잘 탐지하는데 실제 냉전 중에 미국과 구소련에서 스파이 목적으로 활용됐습니다. The US, Russia, North Korea, and Israel all currently have active marine mammal programs associated with their military. 1998년 한 시민단체는 구소련 해군이 돌고래를 자살 특공대로 이용했다고 폭로했는데 돌고래 스파이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도 나타났습니다. Be fine boat now. 2년 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전투 돌고래 부대를 활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10년 만에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이 부임 후 첫 훈련을 했습니다. 홍 감독은 다소 엄격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세월이 흘러서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뀐 걸 받아들인 걸까요? 홍 감독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다솜 기자가 훈련장을 다녀왔습니다. 새롭게 선발된 고교생 양민혁을 비롯해 19명의 선수가 모인 고양 종합운동장. 두 번의 임시감독을 지나 7개월 만에 맞이한 정식 감독에 선수단에는 사뭇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과거 홍명보 감독은 엄격한 규율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네, 워낙 옛날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더 자상했던 면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또 10년이 흐른 만큼 홍명보호도 달라졌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집 복장으로 과거 홍 감독은 대표팀 소집 복장을 양복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각오를 다지길 바라는 감독의 바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다 오고 또 그러고 또 피곤하고 거의 또 비행기 10몇 시간을 양복 입고 오라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무서운 감독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솔직한 심경과 동시에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더 선수들한테 친근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자유롭지만 규율이 있는 팀을 보여주겠다는 홍명보 감독은 사흘 뒤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를 치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어디냐고 여쭤보면 항상 양화대교. 새벽까지 양화대교를 넘나드는 아버지의 고단한 삶을 아들은 따스하게 껴안습니다. 영화의 한강대교를 건너던 시인은 겨울밤 품에 안아 추위를 막아주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혹한을 막으며 얼음으로 엎드려 있던 아버지. 서민의 삶과 위안과 희망을 노래하는 두 다리와 달리 마포대교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자전거를 탄 남자가 서울 마포대교를 서성이던 사람의 가방을 훔쳐 달아납니다. 삶에 치여 벼랑 끝에 선 사람을 외면하는 냉혈의 할 말을 잊습니다. 눈먼 정쟁의 뒷전으로 밀려난 우리네 민생이 어쩌면 그런 처지 아닐까요? 멘델스존이 교향곡으로 쓴 이탈리아 민속춤 타란텔라입니다. 독거미 타란툴라에 물린 사람이 추면 독이 빠진다는 춤이죠.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회담은 구체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정치판에 독을 빼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남겼습니다. 국민을 편가르는 증오 정치, 지지층만을 향해 내달리는 총탄 정치의 도끼 말입니다. 무엇보다 두 대표는 민생에 눈을 두었습니다. 공통된 민생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사태 대책은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는 날을 세웠죠. 한동훈 대표는 검사 탄핵이 이재명 대표 판결에 불복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듯 대통령을 겨냥해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무죄가 난 기무사 개헌 문건 의혹을 끄집어내 국회의원 체포, 구금 계획까지 거론했습니다. 현 정권이 독도를 팔아넘기려 한다는 주장과 비슷합니다. 정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스스로 구덩이를 파겠습니까? 한 대표는 회담 정례화를 제안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서로 노리는 게 달라
대표 회담은 다음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만나야 합니다. 자주. 두 대표의 민생 공감이 진심인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금방 드러날 겁니다. 계속 이전 투구에 빠진다면 국민은 두 사람의 만남이 쇼라고 단정 지을 겁니다. 9월 2일 앵커 칼럼 오늘 해독하는 정치로였습니다. 비가 내리며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6도 선에 그치며 선선했는데요. 내일은 다시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고 폭염특보가 유지 중인 전라권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영남 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젯밤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제11호 태풍 야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수도권과 영서, 제주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